저는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하고 학사를 하고 경제학 석사를 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특성상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박사 주제는 디지털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켓,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벤처 캐피탈의 대표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공직에도 있었고 지금 또 창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에서 AI 연구 센터장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각종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책을 쓰셨잖아요.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제 제가 테슬라와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게는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의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이러한 엔지니어 컬처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는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이버 트럭에서 바디에서는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수직 통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전기 모터는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리튬 정제소는 어떻게 또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으로 썼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에게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산업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지만 가장 수익률도 좋은 사업 분야고요. 그래서 메가팩이라고 대표되는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AI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FSD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FSD 기술의 기본적인 특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FSD 썼고 또 테슬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옵티머스, 그러니까 이런 AI 로봇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테슬라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것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하면서 이번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초로 해서 주가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떤 좀 변화를 겪을지 그래서 주가 전망도 좀 알차게 좀 담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저자분과 함께 세계 전기차 시장의 현주소가 어떤지 이 부분도 썼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걱정거리이자 또는 긴장감을 주는 것은 뭐냐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비아디의 성공 방정식이 무엇인지 비아디가 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써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테슬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과정과 거기에 현 주소와 여기에서의 빅 플레이어들이 어떤 모습으로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테슬라의 장기적인 기업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는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4년 만에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 마진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시장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여행을 미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다 보면 난기류를 만나기도 합니다. 난기류를 만나고 안전벨트를 매야 될 때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거의 100% 도착을 하죠.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은 역사적인 전환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각국 정부의 어떤 노력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성들 유럽 같은 경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환점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테슬라가 예상치 못했던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빠른 성장 이런 부분들이 맞춰져서 테슬라가 지금 조금은 자동차 영역에서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이번 4월 23일 테슬라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대규모적인 전략 전환을 현명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테슬라만 매출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4, 4분기 때는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를 꺾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아디로 판매량이 30만 대로 줄었고 테슬라는 38만 대로 줄었죠. 그래서 비아디는 더 큰 폭으로 줄었는데 원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1, 2, 3월이 1년으로 볼 때는 가장 차량이 잘 안 팔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설 명절이 한국보다 더 길게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도 좀 멈추고 또 판매량도 전후로 해서 약 보름 이상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에 있어서 작년에도 미국 시장이 약 47%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30%대 성장률을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은 그보다 더했던 거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60% 7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7%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러면서 슬로우 다운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거지 성장이 멈춘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성장해서 20%만 성장해도 큰 성장률이라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순수 전기차만 600만 대가 넘게 팔렸거든요. 미국은 한 140만 대가 팔렸고 유럽은 한 16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작은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은 주춤하는 지금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로의 대전환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기차 수요 둔화 탓인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중국은 전기차와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충전소의 부족이 우선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금 대단히 좋은 편인데 충전소의 부족이 좀 하나 낄 수가 있고 여러분도 이번에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치면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집으로 대표되는 스텔란티스는 2023년에 전기차를 한 대도 출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GM하고 포드는 매력적인 제품들을 출시하지 않으면서 대중화를 이끌고 있지 못한 점, 즉 시장에 매력적인 전기차가 이렇게 넘쳐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경기가 지금 이자율이 높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고 또한 미국은 충전소망이 아직 촘촘하게 미국같이 거대한 땅에는 충전소망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성장률을 했지만 유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보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경기 침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시장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중국 또한 성장을 했고 높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경기도 지금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건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가장 비싼 우리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사실 때도 부동산을 제외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비싼 건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지연되거나 둔화되는 것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지배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사실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정말로 어메이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데요. 가까운 시기부터 따지면 이제 4월 달에 이제 베이징 모터쇼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 기아차도 임원진들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왜냐하면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팔고 있는 차나 현재 팔고 있는 차가 아니라 미래에 출시될 차, 지금 막 출시된 차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의 경쟁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현대기아차도 크게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특히 미국 이런 데서도 너무 놀랄 정도로 어느새 중국 전기차의 수준이 최소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결코 손색이 없는 오히려 경쟁력에서 앞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전문지 같은 경우에서는 폭스바겐의 ID3나 비아디의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거의 이거는 고객이 선택해야 될 상황이지 전문 기자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품질 차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품질의 부분에서의 성장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한국도 1970년대하고 80년대 그랬습니다. 소비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생산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한국도 70년대, 80년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정부가 도와주고 지금의 포스코의 전신이죠. 현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전기값도 전 세계에서 저희가 공장 전기값은 정말 제일 쌀 정도로 공급자 지원을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주거든요. 중국은 이런 대규모적인 정부 차원에서 육성 정책이 있었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유럽인 거거든요. 이 탄탄한 내수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배경들이 만들어졌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죠.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CATL 여러분도 이번에 뉴스 보셨겠지만 처음으로 5월달, 4월달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CATL이 비중국 지역에서도 LG 엔솔을 꺾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CATL이 많지만 그건 중국 시장의 내수 시장에 기초한 바가 크기 때문에 CATL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비중국 지역에서는 LG 엔솔이 사실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비중국 지역에서도 CATL이 1위를 하게 되는 이런 기염을 토하는 배터리 시장의 어떠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은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BYD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 규모로 볼 때는 2위나 3위 보통 3위 했었는데 작년에 2위까지 올라갔죠. 배터리에서부터 이런 생산의 모든 것까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베이징 모터쇼에서 하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웨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만들고 통신 장비를 만드는 전기 업체죠. 전장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웨이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만들지 않고 4개의 중국의 자동차 업체와 협업을 해서 4개의 자동차 업체는 나머지 차량의 바디만을 만들고 전장은 하웨이가 다 했습니다.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 카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도계라든지 뭐 이러한 모든 것까지를,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술까지 화웨이가 분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위, 경쟁 우위처럼 화웨이는 전장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모가 4개의 자동차 파트너사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훨씬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이 나머지 4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장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우리는 오로지 차의 바디만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디자인 멋지게 만들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결합들이 일어나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라는 자동차를 보셔야 됩니다. 진리라는 자동차는 길리라고 읽나요? 진리라고 읽나요? 하여튼 제가 중국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GEELY. 진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했죠. 볼보를 인수했고, 그러면서 기술력의 이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볼보가 또 런칭한 순수 자동차 이 브랜드가 한국에도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폴스터라는 자동차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대 주주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영권을 가질 정도의 주주 파워는 갖고 있지 않지만 1대 주주로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리라는 자동차가 예를 들자면 지커라는 전기자동차 브랜드를 중국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중국 디자이너가 한 명도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디자이너들이 다 와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은, 이건 중국의 고의적인 정책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1000개, 2000개 스타트업을 만든 다음에 경쟁력 없는 업체가 망하게 놔둡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망하면은, 근데 이 A라는 업체가 땅은 잘 못했는데 모터는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공장 문만 닫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인수가 되는 거죠, 다른 회사에. 그러면서 모터 기술이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또 인수가 되면 모터 기술과 브레이크 기술이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중국은 글로벌 플레이어 10개를 만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다가 10개로 줄어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중국 정부의 의도된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것이 AI 로봇이죠. 테슬라를 위시로 하는 미국에서의 AI 로봇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많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의 AI 로봇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중국 정부가 AI 산업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0여 개의 AI 로봇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그중에서 7개만 남기겠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중국의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중국에서 문을 닫는다.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돈이 대단히 많이 투여됐던 리비안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테슬라도 초기에 모델 X를 만들 때는 부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부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초기에 그 높은 투자 비용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중시장까지 만들어낸다면 리비안이나 이런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어떤 산업의 어떤 새로운 성장의 과정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중국 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면서 중국 기업 정도의 가격의 품질을 못 만드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좀 어려워진 조건들, 이러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폴스터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건 스웨덴에 생산되다 보니까 매우 단가가 높습니다. 과연 폴스터가 지속 가능할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것이 크게로 볼 때는 중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스웨덴의 기술력과 스웨덴의 노동력으로 만들다 보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미 중국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샤오미에서 만들었던 SU7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소비 둔화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빠른 성장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선두주자 입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테슬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나요?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에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관세 장벽이 없다라면 중국 전기차 기업이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내연기가 아니고 전기차 간에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몰락시킬 거다. 그 정도로 중국의 전기차의 산업이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하는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켰죠. 2024년을 전망하지 못하겠다. 거시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높여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높여가려니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잘 만들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대량 생산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가격을 낮추고 있다 보니, 특히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여러분 테슬라가 이번에는 통과됐지만 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옆에 있으면 아직 허가도 나지도 않았고 오토파일럿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근처로 가면은 사용을 못하게 되고, 군부대 근처를 지나가면 사용 못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비슷한 차인데
중국의 사람들이 입장에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 그래 명성은 좋은데 저거 타면 소프트웨어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 차를 타면은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기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차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즐길 수 있는 차가 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위력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경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시장 전망을 흔히 말하는 가이던스를 주지 못했죠. 가이던스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가이던스라는 거는 우리가 매출 목표가 몇 대다, 작년에 180만 대 넘게 팔았으니까 올해는 230만 대를 팔겠다, 40만 대 팔 수 있다는 그걸 못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껴버린 거죠.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나 저가 차량인 모델 2를 생산할 수 있다. 물론 모델 2는 대단히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대단히 진화된 기술들이 있는, 이 테슬라의 모든 기술이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한 50%까지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하면 하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생산이라는 건 처음에 낮게 가다가 램프업 구간이라고 해서 크게 증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힘들거든요. 모델 3 지금 미국 기가팩토리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에서 모델 3 하일랜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지금 요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면 이게 점프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가 모델도 2025년 하반기에서 내놓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대량 생산되는 건 2026년이에요. 그러면 2024년과 2025년 중국 차들이 세계를 쓸어버릴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테슬라의 전략이 이거는 중국 차의 공세에 밑에서 잘못됐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커졌고, 마침 3월 26일 날 2024년 3월 26일 날 로이터가 특종을 보도합니다.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테슬라가 모델 2를 포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날 트위터에다가, 지금 X.com이죠. 거기다 뭐라 쓰냐면 로이터 is lying.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저가 자동차가 언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고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트윗을 써서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선보이겠다, 이렇게 트윗을 씁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로보택시고 그건 미래 얘기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가 이렇게 거센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거짓말이라만 하고, 그럼 너는 언제쯤 생산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안개가 더 짙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26일 여러분들 주식의 흐름도 보시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떨어집니다. 140달러까지 떨어지는 게 그 계기죠. 그것이 이제 이런 안개가 짙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고, 이 안개를 일시에 거둔 것이 4월 23일 날 있었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전략을, 그러니까 즉 중국차의 공세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타임라인까지 제시하면서 발표하면서 주가가 반등되는 이러한 지금 과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23일 날은 두 가지에 크게 얘기를 했죠. 하나는 AI에 기반한 테슬라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중심에 두고 AI 기반한 FSD가 있고, AI에 기반한 로봇택시가 있고, AI에 기반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있고, AI에 기반한 여러분 에너지 산업, AI에 기반한 메가팩 산업까지도 연결하면서 여기에 이 모든 생태계들을 AI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그렇게 나면서 FSD가 지금 사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4년 들어오면서 대단히 퍼포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8월 8일쯤 되면 훨씬 더 좋아져서 지금 버전이 12.36 정도, 이것이 편집돼서 나갈 때쯤 12.37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12.4가 이미 내부적으로 테스트되고 있고 12.5도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8월 8일쯤에 12.5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 12.5의 버전은, FSD 버전은 거의 13에 준하는 버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4년 4월 들어서 테슬라에게 FSD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하나의 병목 현상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었는데 학습을 시킬 컴퓨팅 파워도 도조 슈퍼컴퓨터가 좋아지면서 이제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하나의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 여기에서는 모델 2도 만들어지고, 모델 2하고 여러분 이 로봇택시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디자인이 똑같고, 로봇택시는 여기에 모델 2에서 핸들을 없애고 가스 페달을 없애고 브레이크 페달을 없앤 것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건데, 로봇택시는 대량 생산이 우선 처음에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로봇택시는 2025년 하반기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5년 상반기, 즉 앞으로 1년이 채 안 남았죠. 상반기에 지금 있는 모델 3를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과 모델 Y를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저가 차량을 만들겠다. 그러면 추가 투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예측하는 것은 모델 3가 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해치백 같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해치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모델 Y도 조금 더 짧아지는 이런 버전들을 왜냐하면 표현도 모델 Z 복수로 썼거든요. 차가 한 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걸 가지고 나오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저도 예상하지만 한 3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조금 7,500달러를 받아버리면 22,500달러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단히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좀 가볍게 중국은 이제 배터리를 좀 더 저렴한 걸 쓴다고 한다라면 3만 달러보다 좀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중국의 이 공세, 파상 공세에 최소한의 방어선을 좀 일찍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가 차량 공세에 대해도 명쾌한 타임라인. 그러면은 2024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그 모델을 선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비용이라는 건 추가 투자, 설비 투자라든지 흔히 말하는 카펙스 투자를 통해서 많이 증가하는 편이니까요. 수익률이 많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중국 자동차의 공세에 어느 정도 저항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AI에 기반한 테슬라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토노미,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 FSD를 믿지 않는다라면 테슬라 주식은 사지 않아도 좋다. 좋다가 아니라 사지 말아라. 슈드라는 단어를 썼죠. AI의 어떠한 테슬라의 기술력을 믿지 않는다라면 테슬라의 주식을 사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테슬라 주주가 되고 싶다라면 한번 FSD를 체험해 보길 권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심축을 카 컴퍼니, 자동차 기업에서 AI 컴퍼니, AI 기업으로 옮겨놔버린 것이 4월 23일인 거고요. 이것들을 얘기했던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지켜나간다라면 거기에 맞는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또 유일한 단점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8월 8일 날 짜잔하기로 했는 것은 로보택시가 막 서비스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로보택시에 맞는 컨셉트카와 그 기술을 시연하는 시작이 될 거고 그 차량은 2025년 하반기에 생산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에서 1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택시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돌아다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2024년에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체 지금 보셔야 될 것이 제 책에도 그걸 써놨는데 차량 사업부가 테슬라 총 매출에서 차지했던 부분이 과거에는 90%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8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량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의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데가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메가팩 산업입니다. 우선 에너지에서 메가팩이라는 것은 정말 거대한 용량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메가팩은 벌써 2025년 하반기까지 솔드아웃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팩이 너무나도 좋고 수익률이 25%가 넘어요. 여러분 수익률이 25%가 넘는다는 건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로스롭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 라인 1기가 있었는데 2기까지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말에는 3기까지 완성이 됩니다. 생산 라인이 3기가 완성이 되면 생산량이 3배로 줄어든다는 거고 이것까지 예측해서 솔드아웃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상하이에도 똑같은 메가팩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하이에도 지금 건설이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건설이 끝날 거라고 보면 2025년부터 메가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테슬라는 자동차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거라 그랬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지금 공장 증설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AI가 있습니다. 이 메가팩에는 원래 메가팩이 왜 존재하냐면 풍력이나 태양광은 바람이 많이 불 때나 태양이 되게 강할 때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니까 그때 생산했던 것을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그리드에다가 배선망에다가 조금씩 배선을 하면서 꾸준하게 일정 정도의 전기를 내보내는 데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전기가 비쌀 때는 팔 수 있고 쌀 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비더라는 AI 솔루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마이크로 초단위다. 거의 우리 단타 매매 하듯이 마이크로 초단위당 전기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특히 여름철 뜨거운 낮에 올라가면은 이때 전기를 팝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전기값이 싸면은 자기가 생산하는 거 외에도 더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메가팩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설치비를 뽑았어요. 그러니 이건 안 팔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팩이 지금 쉽게 말해서 겁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뚜렷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이것은 FSD죠. FSD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는 조금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로보택시는 저는 2026년에도 마진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부터 먼저 하면 자율주행만 있다고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버처럼 출근 시간 몇 시에 어느 동네에 차량이 손님들이 많이 몰린다더라. 그리고 그 손님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한다더라. 퇴근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또는 뭐 밤 시간에는 어느 지점에서 손님들이 많다거나 이러한 승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러니까 차량의 주행만이 아니라 승객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택시 서비스,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이 택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필요하다면 우버로부터 이걸 사야 된다거나 또는 우버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에서 이것이 실제로 재무제표상의 매출로 연결을 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저는 2027년 정도가 이것이 긍정적인 재무제표의 흐름, 그래서 프로핏이 생기는 좀 이러한 시기를 2027년 정도로 보는데요. FSD는 다릅니다. 우선 FSD는 실력도 지금 퍼포먼스도 증가하고 있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던 게 뭐냐면 4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FSD가 10억 마일을 달렸어요. 1마일에 여러분 1.7km니까 뭐 17억 킬로미터 정도를 달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4월 22일 날인가 11일이 지났을 때 이것이 13억 마일로 증가합니다. 말도 안 되게 증가하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미에만 지금 허락되어 있습니다. 북미 외에는 FSD를 고객들은 경험할 수가 없죠. 3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FSD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하게 해줬거든요. 무료로 체험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됐고, 자 여기에서 그럼 데이터도 많이 모이겠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한 달이 끝나갈 때쯤 어떻게 했습니까? 테슬라가 FSD 월 이용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합니다. 허들을 낮추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나 실적 발표에서 보이는 것은 이 채택률, FSD,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를 사는 사람들 또는 모델 S나 X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FSD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증가할수록 이거는 수익률이 약 80%입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99달러씩 흔히 말해서 매달 보통 MR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nthly Recurring Revenue. 이 MRR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 기업 중에서 MRR이라는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번 팔 때 돈 벌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부품 교체할 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monthly, 규칙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매출이 만약 증가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FSD는 테슬라 차량에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다 포드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포드에 이걸 라이센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포드가 만약에 라이센스를 해서 하게 되면 포드에도 테슬라의 FSD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드도 얼마를 돈을 거기서 나눠왔겠지만 분할을 하겠지만 테슬라도 거기에서 포드 차량에서 발생하는 FSD의 수익을 갖게 되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자동차는 그렇게 옵션이 많지 않다.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양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두 축이 있죠. 하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웨이모. 웨이모는 여러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갖고 있죠.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이 로보택시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대단히 큰 레이더와 라이다를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가격대도 아니고요. 이 로보택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포드나 현대차에다 탑재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국에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되게 소형을 쓰면서 특히 하웨이라든지 이렇게 쓰면서 이 자율주행에 카메라와 라이다를 포함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현재는 온리 비전 온리라고 하는 카메라 8대만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로보택시에는 라이다를 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이다는 보통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속도를 계산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정밀하게 안개가 낀 상태에서도 비가 오는 상태에서도 밤에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카메라는 좀 제한적이죠. 카메라는 인간의 눈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테슬라는 AI로 극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SD가 없는 차,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피처폰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지나가면 당신은 무엇을 사겠느냐? 스마트폰을 사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SD는 안드로이드 OS하고 같다. 즉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해주고 삼성전자가 그거를 채택하고 중국의 하웨이나 중국의 샤오미가 채택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듯이 많은 자동차 OEM들이 제조업체들이 FSD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선택의 옵션이 그들에게 많지 않다. 중국 걸 택하든 우리 걸 택하든 이렇게 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걸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FSD의 매출 시장이
대단히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체 차량에서의 채택률을 통해서 MRR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른 자동차 기업에서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면서 여기에서도 MRR이 들어올 수 있죠. 수익률은 80%까지는 가진 않겠죠. 자체할 때는 80% 가겠지만 최소한 30-40%는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매출이 전체 시장에서 성장한다라면 테슬라의 흔히 말하는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사업, 서비스 산업인데 현재 서비스 사업은 자동차 보험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슈퍼차저 이 부분에서 들어온 수입이 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FSD가 들어가서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전체 포션에서 지금은 거의 뭐 6%, 7%대지만 이것이 만약에 30%, 40% 뭐 이렇게 간다라면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AI 기업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거고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장밋빛 전망을 생각하면서 21년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성장성을 믿고 지속해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전체 테슬라의 주가를 볼 때는 전 1기 테슬라 투자 시기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1기라는 거는 이제 모델 3가 나오기 전 그때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또 큰 돈을 버셨잖아요. 1000%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1기 즉 모델 3가 나오기 전에 테슬라 주가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분기까지 자동차 기업으로서 테슬라의 주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던 AI가 기술이 좋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가는 과거도 반영하지 않고 현재도 반영하지 않고 미래를 반영하는데 미래는 뭘 반영하냐면 여기에서 레비뉴 스트리밍이 발생하는가, 매출 흐름이 발생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AI가 매출 흐름을 발생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AI가 매출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이 세 가지인 거예요. 에너지 부분도 AI에 의한 매출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요. FSD는 100% AI라고 볼 수가 있고 옵티머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옵티머스도 사실은 AI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여러분 어떻게 구현될 것 같으세요?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두뇌를 구성하는 AI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족 보행을 할 때는 균형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을 때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것까지 들고서 균형을 잡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 배터리 기술이 필요하고 옵티머스에는 여러분 4680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테슬라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동기, 액추에이터라는 구동기가 필요한데 이 구동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 모터가 기술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테슬라의 전기 모터가 대단히 앞서가 있고 이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거고요. 자, 이거를 판매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일시불로 답할까요? 저는 정수기처럼 판매될 거라고 봅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다른 외부에 판매가 되고 매달 사용료를 얼마 받겠죠. 왜냐하면 이 AI 로봇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망까지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전기 구독료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0,000에 지금 판매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일론 머스크는 판매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의 예측은 한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년부터 판매가 되더라도 매출이 생기겠죠. 그러면 2024년부터 해서 꾸준히 볼 때 2024년부터는 벌써 FSD 매출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에는 다른 자동차 업체로 라이센스가 간다든지 또는 지금 예상되고 있는 중국으로의 FSD 확장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FSD가 확장되면 또 FSD 매출이 잡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기반한 매출이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에는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카 컴퍼니가 아니라 AI 컴퍼니로서의 기대치가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제2기 테슬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기 테슬라의 시기는 바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몇 배 더 오르느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 개인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을 보면 단순히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로봇이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로봇은 현재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로봇공학은 과거부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공학도 보면 예를 들자면 로봇 팔만 있는 경우는 이미 산업 현장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커피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로봇들은 있죠. 그리고 이 산업도 분명히 큽니다. 산업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일제 코봇이라고 하죠. 인간과 함께 존재하면서 콜라보토리라고 해서 인간과 함께 존재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이러한 로봇인 이 코봇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스파크 같은 것은 AI하고 컨버전스가 융합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피규어 AI라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이블 위에 먹을 거를 집어줘 그랬더니 사과를 집어주고 왜 사과를 집어주니 그랬더니 여기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유일한 먹을 거가
사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 오픈 AI의 챗GPT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멀티모달이죠. 볼 줄 알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AI가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규어 AI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쓰고 있는 이 로보틱스 지금 미국 조지에 있는 물류창고에 쓰고 있는데 얘는 손가락이 인간 손가락을 닮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죠. 이거를 집어서 물류창고에서 집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은 지금까지 자동화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막 쏟아지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서초동 갈 거고 이거는 남영동 갈 거고 이거는 신정동 갈 거고 이런 물건 하는데 물건마다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면 무게에 맞게끔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들은 되게 힘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이 물류를 분류하는 이 일입니다. 나머지 물류를 크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자동화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사고가 가장 나는 부분이니까 인간이 다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로보틱스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GTC에서 발표했던 그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이건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만 거기 엔지니어는 많겠고 개발자들도 많겠지만 AI 전문가가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없습니다. 전 세계 로보틱스 회사는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AI는 다 연구해 줄게. 그 대신 우리 클라우드를 써. 로봇 클라우드에 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AI 개발사가 없는 것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이 AI와 결합되면서 빠른 속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고 아마존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도 뛰어들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바로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이 기술을 그대로 로봇에다 이식시키는 물론 추가적인 학습은 시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AI와 로보트가 결합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요. 이 한 축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또 대단한 로봇을 잘 만드는 곳이죠. 근데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그전에는 아틀라스 같은 것은 가격도 비싸고요. 유압식 구동기라고 해서 액추에이터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높은 가격과 무게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 인간 옆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잘못 건드려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코봇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건 전기 구동기로 바꾸면서 적절하게 힘을 조절할 수 있고 전기 구동기를 쓰면 훨씬 더 로봇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물체와 인간이 부닥쳤을 때는 훨씬 더 충격도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러 포장도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좀 단점은 AI가 발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로보틱스 공학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를 키웠던 똑같은 방식으로 AI 로보틱스를 갖다가 양산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2023년 11월에 국가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산업으로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쫓아오고 있냐면 거의 모방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만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샤오미도 결합하고 있고 텐센트도 결합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AI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계획은 2025년부터 공장에다가 로봇을 투여하는 건데 아마 2026년부터 되겠지만 본격적으로는 2027년부터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하는데 어느 정도 로봇을 투여하려고 하면은 인간 10,000명당 100대의 로봇을 투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중국의 이제 노동 인구가 한 7억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3,500만 대의 로봇이 투여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로봇들에도 AI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는 추론할 수 있는 AI 칩들, 하이엔드 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다 발전하고 있으면서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AI와 로봇 공학의 결합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AI 로봇이 산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피규어 AI에서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은 로봇들의 발전 속도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렇게 로봇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테슬라의 FSD 버전 12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엔드-투-엔드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대단 AI라는 건 뭐냐면 종단간 AI죠. 그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라이다나 레이더를 쓰던 카메라를 쓰던 비전을 써서 센싱하는 것 앞에 사물이 몇 미터 앞에 있는지 보행자가
자동차가 걸어오고 있는지 이걸 인지하는 것은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 비전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AI를 써서 작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AI에서 인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한쪽에 줍니다. 그러면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칙들이 있어서 자동차는 빨간 신호등을 보면 멈춰야 돼. 파란불로 바뀌면 출발해야 돼. 내 자동차의 속도가 몇이라고 센싱 정보가 오면은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를 유지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들어가 있는 코딩, 이걸 휴레스틱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코드라고 하는데 휴레스틱 코드로 되어 있었는데 테슬라는 이걸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약 30만 줄에 달하는 C++로 만들어지는 이 코드였는데 이걸 줄이고 그 대신 여기다가 신경망을 집어넣고 테슬라가 8개의 카메라에서 찍었던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주면서 규칙을 스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규칙을 인간이 집어넣는 겁니다. 빨간불에 멈춰라. 인간의 눈은 2개다. 코는 하나다. 입은 하나다. 이렇게 규칙을 인간이 여준다라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 데이터를 막 집어주면 얘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의 왼쪽 손가락은 5개구나. 코는 하나구나. 눈은 2개구나. 데이터를 통해서 규칙을 학습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끝에서 지금까지는 인간이 규칙을 여줬었는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휴레스틱 코드로 되어 있는 거죠. 정확하게 5cm를 움직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고 위로 7cm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3cm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준 거거든요. 이 규칙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고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큰 공구점에 들어가서 너가 쓰고 싶은 공구를 들고 나와서 그걸로 작업해. 라고 하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조정해 주지 않아도 이 공구를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로봇만 들어갈 수 있는 자동화하는 구간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차량에서 이 전기줄을 안에다 놓는 것은 자동화가 잘 안 됩니다. 너무나도 미세한 작업이라서 이제 이 작업도 로봇이 들어가서 인간의 옆자리에 서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로봇이 용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어떤 공간의 구석진 부분은 사람이 용접을 하게 되는데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용접기를 사람이 쓰는 용접기를 들고서 같이 용접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AI가 과거에는 인간이 다 규칙을 그 수많은 규칙을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규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end-to-end AI로 해주면서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서 AI가 결합되면서 급속도로 이런 유연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과거의 로봇 팔과 같은 것은 AI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움직이는 규칙 부분에서는 AI가 필요 없다라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연한 작업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정말 어떤 도구만 주면은 다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구를 줬을 때 그 도구에 맞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AI가 될 때 가능한 거고 엔드-투-엔드 AI 기술이 지금 그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에 있는 거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인공지능 로봇공학 회사로 보고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 사업의 로드맵과 전망은 어떤가요? 우선은 그전에는 밤비라는 모델이 있었고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1, 제너레이션 2가 나오는 이 속도가 2년 만에 다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한쪽으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고 추가적인 인공지능 학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cm 정도에 있는 여기 장애물이 있는 건 그냥 바퀴로 밟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센싱과 여기에서의 판단력들을 부여하는 것 하다가 갑자기 망치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망치 같은 경우는 차는 밟고 지나갈 수 있지만 로봇은 피해가거나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조정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X.AI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또 인공지능 회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죠.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옵티머스에 부착이 되게 되면 이 옵티머스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작용까지 가면서 옵티머스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고 이번 4월 달에 공개된 것은 4680 배터리를 집어서 이 패키징하는 작업 이런 작업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미세한 작업이고 정밀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주면은 배터리가 망가지겠죠.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힘을 주면서 이제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까지 연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라면 우선은 자동차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BMW랑 계약을 한 상태죠. 물론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될 수 없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2024년 하반기에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가 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2024년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2025년에는 그거는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저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만 달러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만 달러면 여러분 자동차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을 벗어나게 돼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저는 한 2028년 또는 2030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언젠간 여러분들이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리듯이 물론 젊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과거에 기트라인 보일러가 이런 광고를 했었죠. 언젠간 우리 부모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립시다 라고 해서 집에서 빨래를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가사 살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의 3대 구성 요소인 두뇌, AI,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구동기는 전기 모터라는 거고 전기 모터 기술은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배터리 기술도 4680 배터리와 함께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AI 부분도 FSD를 통해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경쟁력과 현실성은 대단히 경쟁력도 높고 현실성도 가까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AI 로봇의 탄생으로 점점 가난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산력 곱하기 노동자 수예요. 생산력을 높이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기술 혁신이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 올리는 건데 항상 기술 혁신이라는 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은 또 천장이 닿기도 하고요. 그런데 곱하기 노동자 수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곱하기 노동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한 국가에서의 경제력이 대단히 커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노동력 부족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50년에 만 30이 될 사람들은 이미 다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적게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인구수로 한국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옆에 나라를 보죠. 중국도 드디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입니다. 노동력 부족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가 왜 AI 로봇의 전략적 산업으로 두겠어요?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려면 계속해서 이 공장에서 저가로 물건이 생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노동력이 중국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AI 로봇이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저가의 물건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 중국에서 계속해서 물건이 저가로 생산될 경우에는 이것이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물건을 또 원자재로 써서 우리는 거기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세계가 노동력 부족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AI 로봇이 사용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100년 지난 뒤에 200년 지난 뒤에를 제가 예측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AI 로봇이 나왔을 때 일자리 부족 현상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일하는 일자리들이 많아지는 거고 여기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AI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당장 일자리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로봇 시장에 뛰어든 것과 같이 수많은 대기업이 로봇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창출된 로봇 시장이 자동차보다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항상 달라질 수 있지만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40배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 그것도 제 책에 조금 써놨는데요. 정말로 커집니다. 여러분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될 경우 여러분 2만 달러 차량이면 집집마다 한 대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차량 한 대 있듯이. 그리고 건물에 있는 어떤 단순 작업 같은 경우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 로봇이 대체한다면 웬만한 빌딩에도 로봇들이 서너 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로봇 시장이 커지는데 이 로봇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칩, 반도체 없는 로봇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대단히 하이엔드 칩이어야 돼요. 거기서 추론이 가능해야 되고 AI 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으로 인해서 로봇 산업 그 자체가 어쩌면 인류에 존재하는 가장 큰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같은 데도 인수도 했지만 피규어 AI 같은 데도 삼성전자가 작은 액수지만 투자도 했습니다. 다양한 AI 로봇 기업에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고 인수하고 있는 등 로봇 산업이 지금 가장 큰 미래의 산업 구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시장이 커진다면 로봇 시장에서 큰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과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디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로봇 산업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는 건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지했지만 AI가 발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하느냐? 엔비디아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 이 두 업체가 지금 가장 크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아마존이 쫓아오고 있는 거고 아마존은 당장 내년부터 창고에 물류창고에 투입을 하니까요.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요. AI 기업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지금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4시간 작동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시간 있다가 얘가 갑자기 저 배터리 없다고 배고프다고 또 충전하러 가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커도 안 되지 않습니까? 로봇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크기 평균 키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히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양의 자동차 대수보다도 만약에 로봇이 많이 팔리고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신형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준하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또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구동기죠. 구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구동기가 있고요. 회전하는 구동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근육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구동기와 회전하는 구동기가 계속해서 동시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거고 전기 모터에는 끊임없이 테슬라는 히토류를 갖다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 당장에는 히토리가 들어가죠. 모터에는. 이런 부분들 산업 보셔야 돼서 전기 모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고용량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AI 기술에 뛰어난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로봇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는 AI를 학습시켜야 되고 추론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메타의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AI 산업에 있어서 바틀렉이 존재할 건데 그거는 GPU가 아니라 에너지라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는 정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특수한 기업들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만한 데를 미리 땅을 봐서 거기 땅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줘서 그것을 임대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사실 국민연금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전 세계에 이러한 기업들, 즉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도 데이터 센터를 뉴욕에 갖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대기업들이 직접 짓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것을 임대해주는 기업들도 대단히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달에 뭘 했냐면 클린 에너지를 넷제로로 봅니다. 클린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도 예를 들자면 많은 투자를 사실 미국 기업들이 지금 유럽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정말 막대하게요.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4월 때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샀어요. 원자력 발전소인데 여기는 데이터 센터에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산업들이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하는 세상이 두렵긴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은 물론 로봇과의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번도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1900년대 초까지 뉴욕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물건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음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인 허드슨 강에서 얼었던 얼음을 우리식으로 동빙고 서빙고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이거를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어디로 수출했겠습니까? 인도나 필리핀. 이런 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얼음을 구경하지 못하는데 여기 부자들이 얼음을 대단히 고가로 사들였죠. 그런데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음 산업은 죽었어요. 뉴욕의 5대 무역물 중에 하나였던 얼음 산업이 죽으면서 관련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없어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디 가냐? 냉장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업은 전환되면서 일부는 적응 못하겠지만 다른 산업은 이전은 가능합니다.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동차들이 특히 포드가 모델 T를 도입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면서 대량 생산진으로 가면서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확산되면서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이분들 어디 갔겠습니까? 자동차 운전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일자리의 이동은 존재하겠지만 산업의 볼륨이 커지면 어느 부분이 자동화되더라도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만 볼까요? 대량 생산을 컨베이어 벨트를 하면서 나머지 자동차 업체를 다 무찔렀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아시는 테일러리즘이라고 해서 하나 일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비판하면서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하나 일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립니다. 자동차 가격도 반 이하로 할인을 해요. 모델 T가 워낙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을 또 고용하죠. 우리 그럼 마케팅도 해야 되겠는데 마케팅 부서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사과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인사과도 만듭니다. 이러면서 고용은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사람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인간 노동자들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AI가 또는 AI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AI 로봇과 같이 협업해서 잘 일하는 사람이 AI를 잘 못 다루고 AI 로봇과 협력 못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요즘 직장에서 우대를 받고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이 과거에 직장에서 우대를 받았듯이 당연하게 이러한 도구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이 도구를 못 다루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연한 공포라든지 터미네이터라든지 스카이넷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토플을 못하고 내가 영어 회화를 못하고 내가 엑셀을 못하는 것이 취직하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배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AI를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직장에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셔야 될 것은 AI를 어떻게 잘 다루어서 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낼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고민이시고 훨씬 더 여러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초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화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샘 알트만 여러분 아시는 오픈 AI의 대표죠. 샘 알트만이 올해 초에 두바이에서 컨퍼런스 할 때 지금 AI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했더니 흑백 TV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AI는 지금 챗GPT 여러분들 보면서 놀라시는 이 능력의 이 AI가 흑백 TV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 컬러 TV도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는 정말 흑백 TV입니다. 흑백 TV를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컬러 TV도 전에 있었던 TV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평면 TV로도 바뀌어야 되고 대형 TV로도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아이패드로도 바뀌어야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앞으로 남은 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산업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고도 있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경제가 주기를 가지면서 상승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침체로도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주기가 대단히 반복적으로 짧게 반복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크게 반복되는 이런 것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당분간 산업은 AI 산업은 특히 슈퍼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AI 산업의 확장을 한편에서는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닷컴 버블 시기에서 이런 엔비디아 같은 지위를 가졌던 기업이 있었나요? 네, 시스코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기자가 전문 기자가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시스코의 주가 변동과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이 비슷하다. 그래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시스코의 장점은 당시에 뭘 팔았냐면 당시에 수많은 투자를 벤처 캐피탈로부터 돈을 받는 스타트업들에게 서버를 팔았어요. 서버하고 통신 장비를 팔았죠. 근데 문제는 이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두 개씩 망해가면서 서버가 중고 서버가 시장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서버가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코는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 주가도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이러한 닷컴 버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사가는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즉 계속해서 GPU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들을 그들의 매출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1차적으로 변화한 산업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작년에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대단히 긴 100일이 넘는 파업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AI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들어가면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의 제작비를 낮추고 있거든요.
생산비를 낮추고 있다는 것, 이건 레비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AI 업체들이 대단히 비싼 가격으로 인수되기도 하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죽 두려웠으면 작가들이, 배우들이 파업을 했겠어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노래를 한 곡 하게 되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소리로 일본어가 노래가 나오고 영어가 노래가 나오고 스페인어가 노래 나오고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노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은 헐리우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음악 제작사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쓰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광고 시장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고의 효율성이 AI에 의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당연하게 AI의 경제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 또 이제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것은 우리 클라우드 산업이 커지고 있는 거죠. AI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이 AI를 학습시키고 추론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산업이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는 산업이 되게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로펌에서도 관련된 AI 서비스를 쓰면서 업무의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있고 또 파이낸스 섹터 같은 뭐 이런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뱅크라든지 이런 데서도 AI에 관련된 것들을 내면서 업무의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등장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즉 그러니 AI를 만드는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리턴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AI 서비스에 대한 매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오픈 AI가 곧 뭐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단순한 좁은 영역으로 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AI가 컨버전스 되는 산업도 봐야 됩니다. AI가 로봇과 컨버전스 돼서 AI 로보틱스가 나오는 거고 AI가 지금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대단히 빠르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의 딥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알파폴드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했던 모든 단백질에 대한 DNA 구조를 AI 도움으로 밝혀냈거든요. 이런 것은 흔히 말하는 드러그 디스커버리, 즉 신약 개발에 엄청나게 AI가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자율주행이라는 것과 자동차하고 컨버전스가 되는 부분이 또 존재하고요. 또 요즘 최근에 AI가 컨버전스 산업은 방산 산업이죠. 밀리터리 산업과 AI가 크게 결합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산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 2차, 3차, 4차에 걸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에게 비교했던 즉 시스코의 통신 장비와 서버 장비를 사갔던 스타트업들은 매출을 못 만들면서 이들이 붕괴되니까 시스코의 매출도 먼저 떨어진 거죠. 시스코의 주가가 떨어진 건데 엔비디아라든지 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지금 칩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왜요? 칩을 갖다가 쓸 경우에 AI를 개발할 수 있고 AI를 추론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이런 산업이 AI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시스코를 갖다가 비교했던 당시에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파이낸셜 뉴스는 저는 잘못된 비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에 투자하면서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연거푸 달성을 했잖아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AI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레미 그레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높은 프로핏 마진은 중간값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프로핏 마진이 떨어진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프로핏 마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옆집에서 중국집을 열고 저는 지금 옆에서 만두집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짜장면이 팔리는데 줄이 그냥 뭐 10m, 20m 선 게 아니라 줄이 1km 섰어요. 너무 잘 팔려요. 가격을 막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뭐 계속 줄 서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만두집을 해야 될까요? 저도 중국집으로 빨리 바꿔야죠. 저 같은 사람이 옆집이 다 중국집으로 그 골목은 다 중국집 골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핏 마진을 내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저 사업 해야 되겠다. 나 저기다 투자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이런 경쟁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수요가 너무 크고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이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메타하고 구글이 H100과 관련돼서는 약 40%를 구매했습니다. 단 4개의 기업이 H100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꾸로 보면 뭐냐면 다른 기업은요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H100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심지어는 테슬라도 못 샀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뭘 사냐면 A100을 삽니다.
그 정도로 H백이 구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는 이거는 해자라고 하죠. 우리가 성 옆에 짓는 연못을 갖다가 보통 해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의 디펜스, 방어막을, 경쟁사하고 방어막을 치는 거고 한국엔 해자가 뭐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유럽같이 평지에 성이 많을 경우에는 대부분 해자를 짓습니다. 이 해자를 갖다가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그 회사의 디펜스 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어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자가 약합니다. 뭐냐면 넘어오려고 하는 수요의 해일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샘 알트만이 7조 달러를 구비해서 자기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 그러잖아요. 오픈 AI가 왜 반도체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반도체가 더 필요한데, 더 저렴하게 필요한데 반도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GPU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업체들이 앞다투어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보셔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집이야 뭔가 주방장을 조금 납치를 한다든지 빼온다든지 해서 저도 중국집 일주일 안에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랬냐면 샘 알트만이 하려고 한 것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 7조 달러라는 그 돈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 다음에 이 ASMR에서 장비 사와야죠. 그거 뭐 있습니까? 연구진들, 그 인력들, 공장 작동하기 위한 인력들 다 구해야 되는데 그 인력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다 삼성전자에서 훔쳐와야 되고 TSMC에서 빼와야 되고 스카우트 해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일이 돈 구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할 시기가 2년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리드 타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AI 산업의 가속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은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픽 카드를 먼저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 그래픽 카드를 만들면서 엔비디아가 성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크립토 열풍이 불면서 CPU는 이제 시퀀스하게 하지만 GPU는 병렬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에서 붐을 얻었는데요. 하루는 젠슨 왕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갔더니 거기는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CPU를 쓰지 않고 GPU를 쓰더라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GPU에 병렬 연산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젠슨 왕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AI 시대가 곧 올 건데 그리고 AI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GPU가 필요하겠구나. 우리 가서 GPU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GPU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GPU에 대해서 게임 기기 이상의 GPU 그리고 크립토 이상의 GPU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이것들이 A100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H100으로 나오게 되면서 빵 터져버린 거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2023년 하반기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 근데 2022년 11월 30일 GPU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갑자기 AI 칩에 대한 GPU 칩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고 여기에 예를 들자면 올해 1분기 때 MS가 썼던 AI 투자가 100억 달러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글이 썼던 것도 100억 달러고 아마존이 썼던 것도 100억 달러고 메타가 썼던 것도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400억 달러씩 쓰고 있는 거예요. 이 4대 기업은. 대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 건축과 GPU 구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엔비디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또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를 약하게 시킵니다. 워낙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학습 AI 칩이 있고 추론 AI 칩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GPU를 학습과 추론에 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추론 그렇게 많은 성능이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국의 레빌리온이라든지 이러한 또는 미국의 그로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AI 칩, 즉 NPU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LPU라고 얘기하고 있는 추론만을 전문으로 하는 좀 더 저가의 이 GPU 칩들에 대한 시장의 니즈들이 있고 여기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크게 양분되겠죠. GPU의 어떤 칩 시장이 하나는 학습용 전통적인 GPU 시장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B200이라고 하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그러니까 GPU를 올해 말에 선보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추론 칩으로서 확대 가능한 이런 칩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또 애플이 M4를 낸 거, M4를 낸 것도 하나의 추론 칩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즉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디바이스 내에서 AI가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칩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바로 추론 칩이라는 거고 M4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애플 또한 이런 추론 칩에 벌써 양산 체계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추론 칩에 투자하고 있는 것, 즉 LPU, NPU라고 부르는 것들 이 산업도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슬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지속해서 AI에 투자하고 있는데 강정수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AI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는 어느 회사로 보시나요? 우선 가장 크게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들에서 나왔던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애틀에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가입하지 않지만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최근에 여러분 4월 말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다가 투자하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막대한 돈을 쓰고 있고요. 저는 클라우드 시장도 어쩌면 지금 시작기에 있다고 봐요. 모든 디바이스가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고 AI 로봇도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고 AI 자율주행 차량도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도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윈도우즈라든지 뭐 오피스라든지 뭐 오피스 360 이런 데에 사실은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AI가 가장 전략 산업으로서 보고 있는 거 비즈니스 AI 비즈니스를 여기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 또한 여기에 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글은 AI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도 하겠지만 구글은 위협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뭐 20년 가까이 한 4천억 달러를 엄청난 돈이죠. 4천억 달러를 검색 시장에서 벌었습니다. 이 검색 시장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라든지 또는 이제 곧 오픈 AI도 아마 검색 서비스를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메타 AI라는 것을 지금 한국에는 안 하고 있지만 영어로 되는 서비스 지역에서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메타 AI를 결합시켰고 왓츠앱이라고 해서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거죠. 이것도 지배력이 되게 큽니다. 여기에도 지금 AI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에도 지금 메타 AI를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검색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야금야금 구글의 검색 기능들을 매출 시장들을 빼가고 있는 것 이건 구글한테는 되게 위협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또한 지금 보다 이 검색에서에 대한 대응도 하겠지만 이 구글 클라우드라는 부분에다가 AI 부분에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매출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구글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애플은 온디바이스 AI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번 6월에 하는 개발자 회의에서 분명하게 아이폰 15에서 AI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애플은 밝혀줘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밝혀주지 못한다라면 크게 뭐 삼성전자에도 저는 뒤처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저는 근데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애플이 다양한 지금 AI 투자를 사실은 얼마 전에도 쭈리에 있는 비밀 AI 연구소도 들통이 났죠. 뭐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오랫동안 AI에 대한 투자를 해왔고 애플은 좀 이렇게 완성형 서비스를 선보이는 성질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완벽한 좀 더 기능이 성숙한 AI 서비스를 아이폰 15에서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다면 되게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AI 부분에서 추격하는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AI 관련된 기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지켜보신다면 지금에 있는 빅테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서 흔히 말해서 리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쇄 효과들, 이런 연쇄 효과들의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되게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 지금 너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더 져야 됩니다. 어디다 질까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갖다가 화석 연료로 하면은 한국도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태양광이나 원자력이나 풍력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수십 개, 수백 개 더 지어져야 된다면 한국 사회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비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질문에서 GPT한테 홍대에서 맛집 좀 알려줘 라고 질문할 때 배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이 0%에 있다가 100%에 있다가 0%로 가는 에너지를 씁니다. 질문 하나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에너지 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학습할 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그래서 정말 전통적인 에너지 데이터 센터보다 AI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에서 수요도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AI의 연관 산업을 쉽게 해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서부에, 미국 서부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발 업체들이 우리도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우리는 그럼 드릴을 만들어야지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하나를 더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사람들도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식당도 우리가 짓지 뭘. 체인점으로 프랜차이즈로 식당도 짓고
이 사람들 숙소도 필요하네. 호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루트라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GR00으로 표현했어요. 5로 표현한 게 아니라 00로 표현해서 T라고 해서 그루트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에 들어갈 AI를 다 학습시켜 놓을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AI 로봇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서비스할 테니까 그걸 쓰고 싶으면 그 AI를 쓰고 싶으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 로봇도 항상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자율주행을 자동차를 연구할 테니까 안 그럼 너네 테슬라 써야 되니까 테슬라 걸 안 쓰려면은 우리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쓰고 그러려면 그 자동차를 우리 클라우드에 연결해.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네모라고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다양한 AI를 여러 종류를 만들겠다.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예를 들면 한미약품 종군당 좋은 회사죠. 그런데 거기에 AI 개발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AI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 개발자를 구해야 되는데 요즘 AI 개발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은 그 AI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텔을 지금 또 엔비디아 짓겠다는 거고, 엔비디아는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전략을 이번에 GTC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밀리터리입니다. 밀리터리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2월 달에 더 이코노미스트는 갖다가 The First AI War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AI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죠. 팔란티어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군사 정보와 정찰 정보와 또 민간인으로 올리는 소셜 정보라든지 열탐지기에서 올리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흔히 말하는 전통적으로 킬체인을 갖다가 요즘은 디지털 킬체인 또는 AI 킬체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하고 탐사하고 공격하고 피드백하는 이러한 것을 킬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고 AI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또는 클리어뷰 AI라고 해서 뉴욕에 있는 AI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죠. 이건 뭐라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에도 어마어마한 스파이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안면 인식을 통해서 스파이를 탐지하는 이런 AI 기술도 지금 군사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한 1000여 개의 AI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거기에다가 돈을 받고 증표를 찍어줘요. 여기 우리 전쟁에 쓰였던 AI 기술. 그래서 이것이 브라보 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유럽에 있는 AI 스타트업들, 미국에 있는 AI 스타트업들, 또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개발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귀국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있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판교와 같은 AI 스타트업 단지들이 모여 있어요. 이런 방대한 AI 기업들은 밀리터리하고 결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즉 대만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시나리오를 가상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중국에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중국의 AI 때문입니다. 군사 AI. 중국도 군사 AI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 국방성 내에 제네러티브 AI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올해 3월에 2024년 3월에 AI 전담팀을 갖다가 만들었고, 여기에 매년 3억 달러를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AI에 관련된 국방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이라고 해서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전쟁 때 가장 득을 본 회사가 록히드 마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록히드 마틴을 이기기 위한 앤드릴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선 무인 잠수함도 만들고요. 무인 잠수함도 만들어서 지금 호주에다 이미 납품을 했고, 그 다음에 고체 로켓 추진체도 하는 업체도 사가지고 하는데 이걸 뭐 드론에 연결을 시킵니다. 즉 드론이 F-35처럼 빠르게 날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론에다가 로켓을 추진하면서 F-35하고 같은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2024년 4월에 국방부에서 채택한 2개의 기업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은 뭐냐면 콜라보티브, 협력, 컴팻, 전투, 에어크래프트, CCA라는 개념을 지금 미국 공고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F-35가 한 대가 뜨고 두 대가 뜨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대가 뜨면은 무인 전투기가, 무인 드론이 아니라 전투기입니다. 무인 전투기가 10대가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F-35하고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같은 속도로 날아가서 적군이 감지하거나 타겟을 감지하거나 정찰하거나, 만약 적이 공격이 온다면 F-35가 아니라 이 무인 정찰기가 가서 대신 맞아준다거나, 공격형 또 전투기이기 때문에 같이 공격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F-35에 비해서 제작비가 무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F-32는 대단히 고가고 인간의 조종사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데, 무인은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저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저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F-35에 10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비용. 근데 여기에는 다 AI가 들어가고 있어요.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서 AI에 의해서 속도가 조정되는 거고 전투를 갖다가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식으로 미국의 국방 개념도 다 바뀌고 있고 중국의 국방 개념도 바뀌고 있고 원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을 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와서 다 참관을 해요. 북군이 쓰고 있는 무기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다 기록해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 세계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가 있고요. 가 있어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AI 기술이 어떤지 국방 기술이 어떤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 한국의 K 방산도 대단히 잘 되고 있는 것은 이 폴란드라든지 다른 주변 국가들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AI가 결합된 밀리터리라고 볼 수 없죠. 지금 이제 앞으로 모든 탱크에도 여러분 AI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장갑차에도 AI 칩이 들어가야 되고 모든 헬리콥터에도 AI 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AI가 결합된 방산 산업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또한 앞으로의 미래의 중요한 AI 관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도 전통적인 기업뿐만이 아니라 제작비를 100분의 1로 만드는 새로운 비행 물체를 만드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도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과거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